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여자 책소녀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이 지난주였는데요. 실버 여러분들은 명절 잘 보내셨나요? 가을은 오곡백과 풍성한 계절이지만 또한 마음을 살찌우기에 좋은 계절이기도 한데요. 책소녀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꽉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를 감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이 왔다. 오기원. 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고 담장을 넘어 현관 앞까지 가을이 왔다. 대문 옆에 황매화를 지나 비비추를 지나 돌단풍을 지나 거실 앞 타일 바닥 위까지 가을이 왔다. 우리 집 강아지의 오른쪽 귀와 왼쪽 귀 사이로 왔다. 창 앞까지 왔다. 매미소리와 매미소리 사이로, 돌과 돌 사이로 왔다. 우편함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왔다. 친구의 엽서 속에 들어있다가 내 손바닥 위에까지 가을이 왔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뜰한 국 하나 물든 나뭇잎을 보거나 들에 핀 코스모스를 발견하고 벌써 가을인가?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시에는 일상 속의 여러 사물을 통해 느끼는 가을의 이미지를 잘 그리고 있는 것 같네요. 실버분들도 아니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할 때가 있으셨죠? 가을은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잠깐 멈춰서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책은 인생의 가을에 꼭 읽어보면 좋을 듯해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책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빠훔은 농부로 땅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나중에는 하루 안에 걸을 수 있을 만큼 걷다가 제자리에 돌아온다면 그 땅을 다 빠움에게 주겠다는 제안에 죽기 살기로 걷다가 도착 지점에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되는데요.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를 묻을 땅이었습니다. 이 소설 마지막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빠움이 들어가 묻힐 땅은 2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사람은 왜 그토록 땅에 집착하는지, 나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화려한 도시 생활을 하는 언니와 시골에서 농촌 생활을 하는 동생의 대화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서로의 생활을 비판하는 두 자매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의 남편 빠홈이 우리 농부들은 땅만 넉넉하다면 악마나 다른 그 누구도 무서워할 것이 없지 하며 편안하고 자유로운 농촌 생활이 좋다는 아내의 말을 거듭니다. 땅만 넉넉히 있으면 악마 따위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악마는 큰 소리치는 빠옴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파옴에게 땅을 넉넉히 주고 그 땅으로 미혹하리라 결심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악마가 놓은 덫이었고 파옴은 그 덫에 걸려 악마의 뜻대로 되어갑니다. 소작인 파옴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었습니다. 남의 땅을 빌어 농사 짓는 처지고 보니 소작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소유한 대지를 팔기 위해 내놓자 빠옴은 그동안 저축한 돈과 친척들에게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 치릅니다. 농사가 잘 되어 1년 만에 빌린 돈을 다 갚게 되면서 드디어 그토록 소원하던 땅 주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농부들의 가축이 땅을 침범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등 잡음이 생기자 빠옴은 땅이 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풍년이 되는 비옥하고 넓은 땅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재산을 팔아 고향을 떠나 이주합니다. 그가 가진 땅은 이전의 3배가 되었고 살림은 그전보다 10배나 나아졌습니다. 차차 생활이 안정되고 살림이 불어났지만 이곳 역시 좁게 느껴집니다. 땅이 늘어날 때마다 즐거웠지만 기갈 들린 사람처럼 그는 마냥 부족함을 느끼며 아쉬워했고 그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만큼의 넓은 땅이 마련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만일 땅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농사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이 마을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텐데 그는 분양받아 농사를 짓기보다 영원히 자기 땅을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상인으로부터 적은 돈으로 1년이 걸려도 다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하고 넓은 땅을 아주 싼 값으로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곳은 바스키르 원주민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빠옴은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하여 빠옴은 그들과의 거래를 위한 선물을 마련하여 바시카르 마을로 갑니다. 마을 이장은 땅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걷는 만큼 그 땅이 당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땅값은 100루블. 이장의 제안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일출에서 일몰 때까지 그가 걸어서 밟은 땅이 그의 몫이 된다. 다만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땅을 한 평도 받지 못하고 돈만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빠옴은 자기 땅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땅을 크게 차지해야지. 하루 종일 걸으면 50km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해가 긴 때니까.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빠움은 자기 땅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더욱이 가면 갈수록 비옥한 땅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약 5km 더 걷자. 그리고 왼쪽으로 구부러지도록 하자. 땅이 너무 좋아 그냥 버리고 가기는 아깝다. 갈수록 땅이 좋구나.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져도 참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안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너무 차지한 게 아닐까? 만약 제 시간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계속 땅 욕심을 부풀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선역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겠다 싶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 아닌가? 불안과 초조 가운데 속도를 냈지만 그럴수록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땅은 많이 얻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살게 해주실까? 나 자신을 망쳤구나. 아무래도 출발점까지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럼에도 땅에 대한 욕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내달렸고 가까스로 해가 떨어질 무렵 도착했습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이제 많은 땅을 가지게 되셨네요. 그렇게 이장이 외쳤지만 그 말을 파엄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쓰러진 파엄은 그만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파엄의 욕심과 죽음을 애석히 하는 바시카르 사람들에 의해 가엾은 파엄은 고작 제 몸 하나 닐 만한 2m 남짓의 좁은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톨스토이는 시골 농부 파엄의 모습을 통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끝없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다스 왕의 소원이라는 고전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옛날 프리기아 지방을 다스리는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미다스 왕은 재물이 아주 많은 부자였는데도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궁리하던 미다스 왕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다스 왕은 실레노스가 자주 들러서 물을 마시는 셈에 포도주를 타놓았습니다. 머리에 포도 덩굴로 만든 관을 쓰고 다니는 실레노스는 디오니소스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실레노스가 포도주가 섞인 샘물을 마시고 취하자 미다스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실레노스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지? 디오니소스는 며칠째 스승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보이는 사람마다 스승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다스 왕은 실레노스를 좋은 방으로 모시고 잘 대접했습니다. 귀한 술을 내오게 하고 진귀한 음식도 쉴 새 없이 차려냈습니다. 실레노스는 왕의 대접에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열흘 동안이나 궁전에 머물렀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 미다스 왕은 실레노스를 모시고 디오니소스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날 동안 실레노스를 걱정하며 찾아다니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던 디오니소스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스승님, 어디 계시다가 이제 오십니까? 스승님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왕께 어찌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구나. 디오니소스는 미다스 왕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스승님을 잘 모셔준 데 대한 보답으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테니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미다스 왕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어서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욕심 많은 왕은 곰곰이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제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미다스 왕의 말에 디오니소스는 매우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소원을 빌 생각은 없소? 황금이 생기는 것보다 더 좋은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오니소스는 하는 수 없이 미다스 왕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미다스 왕은 뛸 듯이 기뻐하며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정원으로 달려나가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왕은 정원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손으로 잡고 똑 분질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뭇가지는 금세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미다스 왕은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왕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주었습니다. 돌멩이는 순식간에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자 그것도 곧바로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미다스 왕은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미다스 왕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는구나. 배가 고픈 왕이 빵을 집어들자 기가 막히게도 빵은 금세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미다스 왕은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려 했지만 모두 황금으로 변해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탁 위에 있는 모든 음식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자 미다스 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난 도대체 뭘 먹고 살란 말이냐? 그때 밖에 나가서 놀고 있던 공주가 뛰어와 왕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바마마! 미다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공주를 덥석 안았습니다. 그러자 공주도 황금으로 변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다스 왕은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왕은 답답한 마음에 신하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깜짝 놀라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습니다. 왕의 손이 다 황금으로 변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왕은 방금 전까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디오니소스의 선물이 견딜 수 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급해진 왕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디오니소스를 찾아갔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이시여, 제발 부탁드리오니 제게 주셨던 선물을 다시 거두어 주소서. 미다스 왕은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대가 이제라도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황금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렸다면 잠시 동안 받았던 고통이 헛되지는 않을 것이오. 예, 저는 이번에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부디 저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왕은 두 팔을 높이 쳐들고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그대가 정녕 황금손의 마력에서 풀려나고 싶다면 팍톨로스 강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으시오. 그러면 황금손의 마력이 풀릴 것이오. 예, 당장 그리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미다스 왕은 몇 번씩이나 감사의 절을 올리고는 당장
팍톨로스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다스 왕은 옷을 입은 채로 강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됐어. 미다스 왕은 기뻐하면서 손을 깨끗이 씻고 온몸을 구석구석 문질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황금손의 마력은 강물에 씻겨나갔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이시여,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강물 밖으로 나온 왕은 다시 한번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했습니다. 왕은 욕심 많은 자신에게 하늘이 잠시 벌을 내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뒤부터 미다스 왕은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을 모두 버렸습니다. 헛된 욕심을 품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로다. 궁전으로 돌아온 왕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왕의 자리도 내놓고 잔뜩 모아두었던 재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족들만 데리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들을 숭배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속의 공통점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욕망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또 다른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으며 정작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은 걱정이나 욕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마음속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 채 땅과 돈에 대한 욕심과 걱정으로 살다 보니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삶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는 것을 봅니다. 이 소설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러시아 남부 툴라 근교의 영지 아스야나 플라나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기에 남보다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학적 명성과는 달리 실제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조실부모했고 대학도 중퇴했으며 모스크바 상트베제르부르크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돌이켜 욕망을 순화하고 농민들과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돌이켜 욕망을 순화하고 농민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청빈과 금욕을 강조하는 글을 쓰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욕망과 소유의 문제를 현실에서 풀어보려던 그는 자신의 재산을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 세계관을 지녔던 그의 아내 소피아와 자식들은 불만을 품었고 그 불화가 절정에 달하자 82의 노인 톨스토이는 가출을 감행합니다. 그러다 객지에서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자기를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땅에 묻은 다음 거기에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유지를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영지나 집의 규모와 형세와는 완전히 다르게 작은 봉분 하나뿐 하다못해 작은 비석 하나조차 없이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의 파음처럼 그렇게 작은 땅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소설 처음과 마지막에 악마가 등장하는데요. 파음에 그칠 줄 모르는 땅에 대한 욕심이 그를 파멸로 이끌어갔고 그 욕망의 덫을 놓은 것은 악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깊은 성찰을 통해 욕망의 실체를 발견하고 이 소설을 통해 욕망을 따라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그 결국을 보여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참,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 소설 속의 빠움의 모습과 너무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빠움도 자기가 원하던 땅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거라 여기고 죽기 살기로 땅을 얻으려 했지만 자기가 묻힐 땅만 얻고 다 남의 것이 되고 많은 것을 봅니다. 주인공 파움은 지금보다 더 좋은 자동차와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을 소유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현대의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